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를 무슨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자랑도 아닌데 다시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글로 적어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좀 맑아질 것 같아서 그래요.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안부만 가끔 물으며 몇 년을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로 가까워졌지요.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고 저는 회사를 관둔 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연애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의 이직이나 저의 수험 생활은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되었네요. 사실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마치 늪지대로 빨려 들어가듯이 급속도로 집안 사정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당시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기에 과외로 생활비와 학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는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긴 했지만 몸이 좋지 않으셔서 아버지가 벌어오시는 돈으로만은 살림을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버지께 어떤 다른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지요. 결국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건 공부뿐이라는 생각이었기에 저는 시험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돼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네요. 남편과 저 두 사람만 놓고 본다면 저희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였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여자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며 뒤치다꺼리를 하느냐고 남편을 쥐잡듯 잡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험에서 낙방했을 때는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며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악담을 하시고도 하셨고요. 어머님 입장에서야 장성한 아들이 장가는 안 가고 여자친구한테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못마땅하셨을 겁니다. 자식은 키워보지 않았어도 저도 남편한테 많이 미안했고 고마웠고 어머님 심정도 이해는 갔어요. 저 또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시간 낭비를 한 게 되는 거니 부담도 되었고 미안한 마음이 컸지요. 어쩌면 저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저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겨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몇 번을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자기는 어머님은 안 보고 살아도 저는 보고 살아야겠다며 저를 붙잡았어요. 고생 끝에 저는 회계사가 되었고 알만한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시더군요.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시어머니 흉내를 내기 시작하시더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저를 며느리로 소개하셨지요. 덧붙이시기를 별 볼 일 없는 며느리, 당신 딸이다 생각하고 뒷바라지를 했더니 이런 좋은 날이 왔다며 생색을 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을 땐 어이도 없고 황당했지요. 힘든 수험 기간 동안 누구보다 저에게 너 같은 게 무슨 회계사냐며 생긴 것도 복도 지지리도 없게 생겼다고 악담을 퍼붓던 분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실 수 있는지. 그럴 때마다 남편을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남편이 제 옆에 있어줬잖아요. 그랬기에 시험에 합격한 이후로 여러 가지 유혹도 많았고 좋은 혼처 자리도 많았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저희 한계를 시험이라도 하고 싶으셨던 건지 자꾸만 도가 넘는 행동과 상식 밖의 요구들로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결혼 당시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봉도 제 초봉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지요. 민망해서 그런 건지 변명처럼 한다는 말이 제 뒷바라지하느라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더군요. 솔직히 저나 남편이나 뒷바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제 학원비나 생활비를 대준 것은 절대로 아닌데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보다는 정신적인 뒷바라지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저도 시험 준비를 하기 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벌어둔 약간의 여윳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수험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기에 저 때문에 돈이 없다는 말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다만 제가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돈이야 저도 벌게 되었으니까 큰 문제라고 여기진 않았거든요. 괜히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남편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건 사실이니까 저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접고 가자는 마음도 있었고요. 친정아버지께서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주신 2천만 원과 제가 모은 돈 3천, 그리고 남편이 가져온 2천만 원, 전부 합하여 7천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당신 아들이 들고 있는 돈이 2천인 거지. 그동안 저 때문에 당신 아들이 까먹은 돈이 1억은 될 거라며 1억 받았다 생각하라는 억지를 쓰셨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뭐하나 싶더군요.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문제는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경제적으로 저보다 처지는 상황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이후로 어머님은 번번이 당신 아들의 한 달 월급보다도 비싼 가격대의 선물을 요구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전후사정 모르는 누군가가 봤다면 제가 어머님께 무슨 큰 빚이라도 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이 없고 바보라서 어머님의 그런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드린 게 아닙니다. 오로지 남편의 입장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참았을 뿐이지 저도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한 사건으로 완전히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는지 어지간히도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회계사에 붙고 나니까 백수가 어떻고 나이값이 어떠고 그런 소리는 속 들어갔지만요. 제가 보기엔 아주 한심한 아가씨입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것저것 배운다며 시간을 보내다가 뜬금없이 입법고시를 보겠다며 집에서 돈을 어지간히 가져다 썼다더군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한 2년 하다가 못해먹겠다며 때려치더랍니다. 이후로는 7급 공무원을 하겠다더니 언젠가 9급 공무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솔직히 요새 날고긴다 하는 머리 좋은 친구들도 9급 공무원 준비할 때 1년은 나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한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지요. 말이 좋아 준비 중인 거지. 맨날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마시고 툭하면 사고나 치고 다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께선 저도 했는데 당신 딸이 못할 게 뭐냐면서 저를 내려치시고 당신 딸 띄우기에 바쁘셨지요. 그런 와중에 돈이라곤 한 번도 벌어본 적 없던 신우가 결혼할 상대를 데려오겠다며 온 가족을 소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지요. 남자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사귄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우보다 3살이 많았고 곧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거란 남자는 요리저리 눈을 굴리며 시댁 구석구석을 확인하는 눈치였어요. 모르긴 몰라도 꽤나 실망했을 겁니다. 시부모님이나 신우나 자기들 몸치장하는 거나 좋아하지 집안 정리도 잘못하고 집이 어수선하거든요. 그나마 남편은 대학 다닐 때부터 혼자 살기도 했고 저랑 만나면서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신우는 그런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들 잘 어울리지 않냐고 평소답지 않게 살가운 척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말 한마디 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보이네요 하고 한마디 했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올케라고 하나 있는 게 저렇게나 무심하다면서 혀를 차시더군요. 그러면서 신우의 결혼 상대라는 사람에게 또다시 당신이 별 볼 일도 없는 제 뒷바라지를 있는 힘껏 해준 덕분에 제가 회계사가 된 거라며 쓸데없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체면 칠해하자고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시는 건 몇 번이고 참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왜인지 짜증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어머님이 어찌나 안 될 거라고 악담을 퍼부으시는지
그런 어머님 때문에 오기가 생겨서 공부했다고 했네요. 그러자 그 남자가 좀 놀랐다는 듯이 어머님과 신우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약 먹었냐고 헛소리를 하고 앉았다며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이후로 부쩍 어머님이나 신우는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는 그저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듣고만 있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확실히 알겠던 건 남자는 신우를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다만 신우가 아이를 가졌으니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 같았지요. 신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보고 있자니 꽤나 안쓰러웠습니다. 게다가 남자는 회사에 일이 많다며 먼저 일어나 보겠다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며 저런 행동은 사윗감이라서 가능한 걸까? 아니면 남자가 잘 보일 생각이 없어서 가능한 걸까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남자가 가고 나서 어머님께서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어머님도 여자이니 제가 느낀 걸 당신도 느끼셨겠지요. 신우는 속도 없는지 어땠냐며 자기가 괜찮은 남자를 물은 것 같지 않냐고 철딱선이 없는 소리만 해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간 저에게 불똥이나 튀지 싶어서 저도 일핑계를 대고는 먼저 자리를 떴네요. 며칠 뒤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당신이 제 회사 근처로 올 테니 이야기를 좀 하잡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뭔지는 몰라도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이 저에게 걸핏하면 막말을 하신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어머님을 불편해한다는 사실도 알았기에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을 만났더니 역시나 어머님도 혼자는 아니셨습니다. 신우와 같이 나오신다는 말은 없으셨는데 신우도 데리고 나오셨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바쁜 저희를 불러놓고 쓸데없는 소리할 생각은 없다며 잔말 말고 신우 결혼 자금을 좀 대달라 하셨습니다. 솔직히 신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미 얼마 정도는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시어머니가 믿고 어쩌고 그런 거를 떠나 어쨌든 남편이 오빠고 저희 형편이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었으니 윗사람으로서 베풀자라는 심정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님이 축의금도 아니고 선물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 자금을 대달라고 하시니 좀 당황스럽더군요. 어머님은 최대한 당신의 체면을 챙기시며 말씀하시느라 돌려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론은 그 남자 쪽에서 별 볼 일 없는 여자, 애 하나 가졌다고 며느리 볼 생각이 없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애 가진 게 대수냐며 신우가 굳이 낳겠다면 알아서 키우든지 말든지 하라고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나 보더군요. 그러자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요. 그러자 그쪽에서 지참금으로 1억을 해오랬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본다고요. 듣고 있는데 제가 다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하러 결혼을 하냐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낳으면 신우나 애나 행복할 것 같냐면서 낳지 말고 그 남자랑도 끝내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누가 니한테 의견을 물었냐며 돈 1억이나 해달랍니다. 그 소리를 듣자 순간 정신이 확 들더군요. 저는 그래도 신우나 어머님이나 미워도 가족이라 생각해서 화가 났던 건데 어머님께는 제가 지갑으로밖에 안 보였나 봅니다. 제가 어머님께 저한테 돈 맡겨 놓으셨냐고 물으니 저더러 배은망덕한 것이라며 네가 우리 아니었으면 밥벌이나 하고 살았겠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어른에 대한 공경도 모르는 근본 없는 모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돈 좀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면서 이제 보니 당신 아들을 제가 다 망쳐놨다고 그러더군요. 한동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던지 목이 아프셨나 봅니다. 물 한 컵 드시는 순간 어머님이 저한테 악담이나 하셨지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감사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별 볼 일 없는 이 집구석 그래도 당신 며느리 회계사라고 어지간히 자랑하고 울고 먹지 않으셨냐고요. 저도 제 주변 사람들 다 사짜 남편 만나서 사는데 돈도 못 버는 남편에 백도 없는 시댁 이야기하면 쪽팔린다고 마구잡이로 쏟아냈네요. 어머님께선 그러자 저희 아버지를 들먹이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당신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사시지 딸한테 돈 달라 소리는 안 하신다고 받아쳤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맨날 집구석에서 하는 일 없이 계시면서
툭하면 며느리 주머니 털어먹을 궁리나 하시지 않냐고 몰아붙였어요. 그러자 카페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신우는 울상이 되어서는 저더러 언니 너무한다길래 네가 제일 나쁘다고 능력도 안 되면서 시집갈 궁리를 하냐고 너도 네 밥벌이 좀 하고 살라고 쏴붙였네요. 쓰러진다며 생쇼를 하시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남편이 절 따라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왜 이렇게 사람이 억세졌냐면서 가서 얼른 죄송하다고 하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죽을 때 돈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있으면 자기 동생 좀 도와달랍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평생 저에게 잘하겠다나요. 제가 나한테 평생 잘할 생각이면 지금 어머님한테 가서 당장 나한테 사과하시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미안하다 하시면 내가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고요. 남편이 그런 저를 쳐다보더니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입니다. 맞다고 나 지금 유세 부리는 거라고 했어요. 미쳤냐는 남편에게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는 가진 것도 없이 이제껏 유세 부려놓고 왜 내가 돈 좀 들고 유세 부리니까 못 봐주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머님의 그런 꼴값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홧김에 내뱉은 말이었는데 내뱉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군요. 이혼하자는 제 말엔 남편은 꽤나 놀란 눈치였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합의 이혼하자고 못을 박았네요. 그리고 이튿날 이번엔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까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당신들은 저 없으면 못 산답니다. 저는 그런 말씀하시라고 남편이 제 수험 기간 동안 해준 거 제가 지금 몇 배로 갖고 떠나는 거니까 잡지 마시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머님 아버님도 남는 장사 하셨다고 욕심 좀 그만 내시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자료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마음의 위안이 돼준 건 신혼집으로 장만했던 아파트였어요. 신혼 초에 남편이 대출받는다니까 어머님께서 개거품을 무시는 통에 제 이름으로 이빠이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었는데 그게 많이 올랐거든요. 어머님이 그거 반반 나눠야 된다고 억지를 쓰셨지만 남편 돈은 겨우 2천이었고 제 돈은 대출까지 해서 2억이 넘었습니다. 그걸 나눠달라니 어떤 정신 나간 엑스가 그걸 나눠주겠어요? 그 이후로 저는 회사 생활 잘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친정아버지 거처도 옮겨드렸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했을 당시 친정아버지께선 많은 걸 묻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힘이 돼주지 못해 미안하단 말씀만 몇 번 하셨네요. 신우는 시집 못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쪽 집안에서 저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어떻게 제 사무실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날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저는 어머님은 상종 못할 분이고 신우는 생각이 없는 여자라고 말씀드렸고 그쪽에서도 고맙다며 더는 묻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낳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그 성질을 생각하면 낳았어도 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친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이름 있는 회사 다니고 있고 나이차도 크게 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대화가 참 잘 통하는 사람이라서였어요. 제가 특별하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지만 취미생활 하나만큼은 독특한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같은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었고 저보다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더 풍부했기에 둘이서 대화만 나눠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저랑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보기 드문데 저보다 더 깊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참 놀라웠어요. 남편 또한 보기 드물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을 만났기에 저희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 보낼수록 서로가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저랑 남편은 결혼도 당연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연애하는 동안 별다른 다툼도 없었고 좋았거든요. 결혼을 함에 있어서 두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건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두 분이서 지방에서 만나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으셨어요. 갑부재벌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만큼도 아니고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노후 준비 끝나 계신 상황이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해내셨듯이 저 또한 두 사람이 서로 합이 잘 맞고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잘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제 우산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는 이유가 괜히 있던 게 아니었지요. 그때는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돈은 얼마를 모아야 하고 월급은 얼마가 되어야 하고 제 인생을 틀 안에 정의해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저 남편이란 사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결혼을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이고 친정 부모님이 해내셨듯이 두 사람이서 같이 험한 인생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저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거라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그런 저희 생각이 바뀌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결혼 전까지 다툼 한 번 없이 사이좋던 저희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가식으로 저를 대하는 걸 원치는 않지만 적어도 남편이 그동안은 연애하면서 저에게 억지로 맞춰주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는 결혼했으니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였다면 차라리 들어주기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더 열받게 만들던 건 남편과 저 두 사람은 딱히 그 어떤 문제라 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시댁에서 제공을 했거든요. 저희 결혼은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직장에서 자리 다 잡은 상태로 처음 만나게 되었던 데다가 둘이서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저나 남편 회사가 서울이 아니고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있던 회사다 보니 딱히 집을 구하는데도 큰 돈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두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결혼이었고 저 또한 친정 부모님께 손 벌릴 생각이 없었기에 남편에게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시부모님 상황이 안 좋은 편이라는 사실을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처럼 노후 준비가 끝나 있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거에 더불어 남편 위로 형이 한 명,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두 사람 다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 다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댁에서 얹혀 살고 있던 상황이었지요. 이 사실 또한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다녀온 후 인사드리러 간 날에 방에서 나오는 아주버님과 신우를 보고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사실이지요. 그 사실을 알았던 당시에도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크게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저희 결혼 생활에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부모님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이야 저희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던 상황도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남편 형제들이 아주버님과 신우에서 3남매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연금 생활 하시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3남매끼리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희망적이게 해결될 일이었다면 여기에 사연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과 제가 신혼집을 구한 곳이 두 사람의 직장 근처이기도 하지만 시부모님 댁에서도 가까운 편이었어요. 저는 원래 결혼 전에는 서울에서 출퇴근을 했지만 오히려 자차가 있으면 이쪽에서 출퇴근하는 게 더 가까웠던 이유도 있고 구주 없는 형편에 대출까지 껴가며 서울에 집 구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혼집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쪽 지역이 큰 회사가 이래저래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주변에 필요한 것도 다 있고 불편한 게 따로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신혼생활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식가족들이 난데없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신우였어요. 신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친구를 만난다니 남자를 만나러 간다니 하면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서울을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신우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던 제가 알바는 아니었지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참 새벽 시간인데 난데없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누군가 하고 나가보니 술에 아주 곤죽이 된 신우가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왜 살고 있는 집 내버려두고 여기로 왔나 싶었어요. 남편한테도 뭐 하는 거 있냐니까 그런 거 없답니다. 일단 손님 방에서 재우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우한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집까지 가려면 택시비가 더 나와서 중간에 있는 저희 집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시댁하고 얼마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우의 말은 새벽 시간에 택시 타면 할증의 요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느냐 하면서 시부모님 댁까지 가면 10,000원이 더 나온다고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아무튼 신우한테는 말도 없이 이렇게 술 먹고 동생 집에 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귓등으로 들었나 봅니다. 그 뒤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거든요. 아닌 밤중에 새벽에 술 먹고 놀러 온 신우 때문에 잠도 달아나 버리고 하니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였어요. 더 이야기했다가는 신우하고 대판 싸울 것 같아서 남편한테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해결한답시고 조치한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우한테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 버렸더군요. 그 뒤로부터는 신우가 그냥 틈만 나면 문 닫고 들어와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참을 수 없지만 그나마 신우의 경우는 다른 식가족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서 신경 쓸 것도 없었어요. 차라리 비밀번호를 알려주니까 지 혼자 조용히 들어왔다가 저희 출근하고 나면 쥐도새도 모르게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여전히 신우가 지멋대로 비밀번호 눌러서 집에 들락날락 하는 게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자고 간 자리는 정리해놓고 머리카락 한 올 남기지 않고 싹 정리해놓은 뒤에 아무것도 안 건드렸었어요. 그러니 이 경우는 거의 양반이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아주버님의 경우에는 집들이 이후로 저희 집에 한 번도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용히 와서 문 닫고 조용히 있다가 나가는 신우보다 아주버님이 더 싫었어요. 아주버님의 경우에는 왜 이혼했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지만 조금 겪어보니 무슨 이유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거의 알코올依존증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술을 퍼마시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아주버님 전처의 경우에 그걸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버님이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시댁에 들어가고부터는 그렇게 더 술을 달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용히 술만 먹으면 다행인데 주정이 지나치다 못해서 도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못 살아보는 건 물론이고 아주 집에 사람만 보이면 그렇게 난리를 친다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것 없이 아주버님 눈치 보이고 무섭다고 그 집에서 단 1분도 못 있겠다면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출근할 때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면 그건 그거대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괜히 뭐 집 청소라도 안 되어 있나 감시는 하지 않을까, 안방 같은 거 뒤져보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계시면 그건 그거대로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내 집인데도 퇴근 후에 쉰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았고 계속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불편해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도 저한테 상의도 없이 시부모님한테 일단 이 집에 언제든지 오셔서 지내도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이 하루빨리 털어내고 이겨내서 술을 끊어야 할 텐데 걱정이란 말만 하면서요. 아무리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해도 특히나 이제 막 결혼한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 어렵고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저한테 상황이 이러하니 이해를 해달라 미리 양해를 구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고 미리 언질이라도 줬으면 제가 그렇게 서운하지라도 않았을 겁니다. 신우야 정말 안 마주치면 안 마주칠 수 있지만 시부모님은 항상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거기에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리지 않고 찾아오니 더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아주버님 알코올依존증 고쳐준다고 병원을 알아보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신보였어요. 조금만 차 타고 오면 막내 아들 며느리네로 피신을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식이었지요.
말도 없이 찾아오실 때도 많아서 신우가 저러는 게 집안 내력인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하루는 또 저희한테 말도 없이 출근해 있는 빈집에 찾아와서 잠깐 쉬다 가셨나 봐요. 제가 오래 앉아서 하는 일을 하느라 허리가 조금 부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할 때 침대는 정말 비싸고 좋은 걸로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차피 빈집이니 뭐가 문제겠냐고 생각했는지 안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침대에서 낮잠을 주무셨나 봅니다. 이틀 연속으로 찾아오신 적은 없었는데 그 다음날 찾아와서 제 침대에서 자보니까 허리 아픈 것도 없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침대에서 자러 오셨다고 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아주버님이 딱히 술을 입에 대서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닌데 그저 며느리 침대가 편하다고 그거 뺏어서 거기서 하루 주무시고 가실 생각으로 찾아오신 거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님한테 침대도 양보 못하냐고 하실 분들도 있지만 하루 이틀이어야지 양보를 하지요. 처음에야 정말 아주버님 술주정 부리는 등살에 고생하는 시부모님 불쌍해서라도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걸 눈 감아줬다면 이제는 그냥 아주버님은 문제도 아니고 내 침대 뺏어서 주무시겠다고 말도 없이 문 따고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아주 스트레스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처음 싸우게 된 것이 식가족이 난데없이 집으로 문 따고 들어오는 문제로 제가 말을 한마디 꺼내게 되면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닌 거다 하고 한마디를 했는데 남편은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시부모님을 불편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에 요지를 파악을 못한 건가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불편한 건 맞지만 그건 이틀 삼일꼴로 찾아와서 이제는 안방까지 차지하려 드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신혼생활 시작하고 신우가 처음 찾아온 걸 시작으로 3달 가까이 시달리기만 하다가 날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니 처음 한마디를 꺼낸 거였잖아요. 남편도 사실 이 상황이 자기와 시가족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는 있는지 제 말에 대꾸는 따로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괜히 더 눈치가 보여서 그런가? 신우가 몰래 다녀간 날이나 시부모님이 왔다 가시면 남편이 더 예민하고 날카로워져서 있더라고요.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제 발이 저리면 저러나 싶었지요. 남편이 자기 가족들한테 유독 약하고 싫은 소리 못하는 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이 그저 제가 며느리니까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태도로 나오니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런 문제는 남편이 중심만 잘 잡아준다면 끝날 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식가족들이 비밀번호 눌러서 자연스럽게 문 따고 들어오는 게 주된 갈등의 이유였으니 어떻게든 그걸 못하게만 한다면 쉽사리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강하게 나가기로 정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제가 남편 보는 앞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이제 신우나 시부모님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강경하게 나간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이 집이 너 혼자 집인 줄 아냐고 하면서 우리 반반 결혼했으니까 이 집의 반은 자기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자기 가족들이 원할 때 언제나 와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직접 꺼낸 적 없는 말을 했습니다. 반반 결혼 이야기 잘 꺼냈다고 우리 똑같이 반반 결혼했는데 왜 니네 가족이 한 달에 20일은 우리 집에 와서 지내야 하는 거냐고. 그리고 그 불편함을 왜 나만 겪어야 되냐고 따졌어요. 반반 결혼했으니까 나도 집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쉴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 나 혼자 참을 일이 아니니 당신 말대로 공평하게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 말에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하기야 매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부모고 내 누나고 내 형 일인데 당신이 좀 참아달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왔으니 제 말에는 토를 달 수 없었겠지요. 신우 일은 해결지었고 시부모님 일만 남았습니다. 시부모님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집에 출입금지를 시키라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남편한테 시부모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결책을 말해줬어요. 일단 아주버님의 경우
병원에서 상담을 받든 치료를 시작하든 해서 더 이상 술은 근처에도 가져다 대지 못하게 하라고요. 아주버님한테도 시부모님한테도 술을 끊게 만드는 것보다 좋은 해결책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적어도 하루 전에 미리 말해주기로요. 그러면 저는 그날에는 친정으로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괜히 시부모님 오셔서 눈치 보고 불편할 바에야 저도 부모님 곁에서 편하게 하루 쉬다 오겠다고요. 시부모님이 한 달에 20번도 넘게 오시면 나도 친정에서 20일이 넘게 있을 거고,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 결혼 생활을 이어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냐며 본뜻이 담긴 경고를 해줬어요. 남편도 제가 강경하게 나오니 알아먹었는지 알겠다고 당장 시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에 퇴근하고 오니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는 아주 살쾡이 눈을 하고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아주 며느리 하나 잘못 받아가지고 저 때문에 형제들 우애가 무너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귀한 장남을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하질 않나? 우리 딸 돈 좀 아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눈꼴시럽다고 눈에 불을 켠다고 하질 않나? 이젠 하다못해 부모가 자식 보러 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이혼 가지고 협박하면서 시부모님과 남편 사이를 제가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아주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모든 걸 길게 생각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염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자기 부모님 눈치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더 좋은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더는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고, 모든 불편함을 저 혼자만 감내하고 싶지 않다고,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나왔겠냐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게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해결책이고 자시고 됐다 그러고 준비한 이혼 서류 꺼내서 남편 앞에 던져줬습니다. 시어머니가 해결책이라고 한 말이 어이가 없었네요. 자기들이 이 집에 와서 지내는 게 그렇게 억울하고 불공평하면 너도 니네 부모 이 집에 와서 지내게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아주버님도 새장가 가게 되면 술이고 뭐고 다 끊고 정신 차릴 거 아니겠냐고. 이참에 당신들은 짐 싸들고 와서 아예 우리 집으로 합가를 하겠다더군요. 그러면 아주버님 집이고 뭐고 다 해결되니 새장가 준비도 할 수 있고 정신 차리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 친정부모님 집에 신우가 가서 살면 딱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우가 저희 집에 새벽에 찾아올 일도 없고 신우도 할 일이 많아서 서울 갈 일이 많은데 아예 서울에 거처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돈도 많이 아끼겠다고요. 이 말을 듣고 좋은 방법이라고 당장 그렇게 하자고 할 사람이 세상에나 있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소름이 다 돋더군요. 남편은 부모님 눈치 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서 사이가 좋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걸 고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거지가 한 명 있으면 그 거지 도와주겠다고 사이가 나빠지는 일이 허다하다는데 이건 하다못해 온 집안 식구들이 죄다 거지다 보니 사이가 나빠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 갈라서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서류도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준비한 거였는데 막상 이혼 서류 집어던지니까 큰소리 치던 시어머니도 엄마 편 든다고 아무 말도 못하던 남편도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볼 것도 없다 싶었어서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100%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가는 척이라도 했으면 저도 어느 정도 불편함 감수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갔을 거예요. 반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지만 제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다. 혼자서 이혼한 신우부터 알코올 중독 아주버님과 염치 없는 시부모님 모시며 평생을 그 집구석의 기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만큼 커다란 복수는 또 없다고 생각해요. 잠깐 저랑 결혼 생활하면서 그 기둥 역할 탈출했던 그 짧은 시간이 남편 인생에서 두 번은 없을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는다면 평생을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 여자입니다.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고 당연히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어요. 남편은 체육 쪽을 전공했지만 대입에 실패하면서 1년 더 재수하는 대신에 군대에 일찍 입대를 했습니다. 병사 의무 복무 기간 2년을 채우고 나서 대학교를 재도전하려고 했는데 간부들 눈에 들어서 부사관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3년을 더 군 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했어요. 전역하고 나니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역을 하자마자 곧바로 취직을 했고 거래처 여직원이었던 저를 만나게 되고 인연이 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다니던 회사에 아직도 다니고 있고 연차도 오래되어서 월급에 수당까지 합하면 한 달에 3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어요. 저도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고 둘이 버는 걸 합치면 600 정도를 벌고 있어서 결혼 생활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만큼 돈을 좀 더 버는 구조라서 가끔 늦게까지 일하다 퇴근에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허다한데 그때마다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듬직하게 곰처럼 일하는 순수한 모습이 남편의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단 한 가지의 단점에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랑한테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남편하고는 4살 차이나 나는데 남편과는 다르게 공부머리가 있어서 4년제 상위권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2살이나 어린데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도련님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전문대를 졸업해서 곧바로 취직을 했고 시부모님 2분 다 고졸이기 때문에 도련님이 저를 포함한 시가 식구들 중에서는 가장 학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시부모님이 도련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커요. 남편도 그 영향을 받은 건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동생에게 먼저 물어보고 동생이 하는 말이라면 똑똑한 놈이 하는 말이니까 하면서 100% 신뢰를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갑갑했어요. 제가 볼 땐 아직 취직도 못한 햇병아리가 자기가 우물한 개구리인 줄도 모르고 잘난 척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제가 도련님이 내린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지면 제 말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제가 학벌에 자격지심이 있어서 자기 동생의 의견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도련님의 첫 인상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족들을 처음 소개해주는 자리에서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전문대를 나왔다는 게 부끄러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졸업한 학교를 말해줬더니 응? 거기는 대학교가 아니라 전문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비아냥대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형수님은 전문대를 나오셔서 잘 모르나 본데 하면서 제 말을 계속해서 자르고 제 의견은 무시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우다다 늘어놓고 했거든요. 도련님이 좋은 대학 나온 건 알겠는데 좋은 대학에서 기본적인 예의는 안 가르쳐주는가 싶었어요. 남편도 도련님한테 한마디 해주면 좋을걸. 눈치가 없는 건지 도련님이 말할 때마다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런 건 서운한 축에도 끼지 못해요. 사실 지금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도 도련님 때문인 이유가 가장 커요. 결혼하고 나서 맞는 첫 시댁 방문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부모님이 아이는 언제 가질 계획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결혼도 했는데 늦출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기회만 되면 바로 갖고 싶다고 대답해 드렸는데 뜬금없이 도련님이 중간에 대화에 참여하더니 요즘 애들의 행복은 학력으로 결정된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면서 군바리의 전문대를 졸업한 저희가 아이들 교육을 똑바로 할 수 있겠냐고 한 명당 사교육비 1억씩 모을 때까지는 아이를 갖지 않는 편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더 좋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시부모님은 조금 떨떠름한 표정이셨는데 남편한테는 그 개소리가 엄청난 조언처럼 들렸나 봐요. 그 후로 남편이 아이 사교육비로 나갈 목돈을 만들기 전까지는 아이 만드는 걸 조금 미루자고 제안을 했고 저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당연히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편이 너무 조심을 하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걸로 몇 번은 싸웠는데 아이가 멍청한 걸로 놀림받을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서 5년만 더 열심히 모아서 우리 아이는 원하는 공부 다 시켜주고 싶다고 울먹이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니 조금 여유 있게 돈을 모으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강경하게 나오기도 했고 남편 본인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을 제게 표현한 게 처음이라서 5년은 너무 길다고 앞으로 3년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봐서라도 몇 번을 참아왔지만
도련님의 예의 없는 행동이 도를 넘은 건 재작년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환갑이 되시는 해이기도 해서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시댁에 가정마다 하나씩은 있을 만한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던 게 기억이 나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을 찍기로 한 당일날 옷들 다 차려입고 스튜디오 앞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온 도련님이 사과는 못할망정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있는 제 남편을 보면서 형은 정장이 참 안 어울린다며 이죽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도련님은 형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부모님도 계시고 다 도련님 윗사람들인데 기다리게 했으면 먼저 사과를 해야지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느냐고 한 소리를 했어요. 제가 한 말이 기분이 나빠 보였지만 틀린 말이 없었으니 엄청 분해하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작가님의 안내를 받으며 카메라 앞으로 온 가족이 나란히 섰는데 도련님이 사진 찍기를 거부하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도련님에게 빨리 안 오고 뭐하냐고 눈치를 주시는데 도련님이 이건 가족 사진인데 형수님이 사진을 왜 같이 찍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 사진이니까 당연히 저도 같이 찍어야죠. 아까 제가 한 소리 한 것 때문에 그런 거면 제가 사과드릴 테니까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사과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스튜디오 촬영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작가님이 많이 당황한 듯 보여 도련님을 달래주기 위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의 반응이 더 어이가 없더군요. 또 저의 학력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며 형수님이 전문대를 나와서 잘 모르나 본데 가족관계 등록부상 직계가족에는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으니 형수님이 거기에 껴있으면 그건 진정한 가족사진이 아니라면서 어깃장을 놓더라고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똥꼬집을 부리는 도련님 좀 타일러줬으면 했는데 또 도련님이 하는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니 어쩌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결국 같이 찍내마네로 실갱이를 하다가 당황한 작가님이 그럼 동생분 빼고 사진 한 장, 그리고 저를 빼고 사진 한 장에서 따로 찍자는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꼴보기 싫은 도련님하고 같이 사진을 안 찍어도 된다는 걸로 저도 나름 위안을 삼았는데 사진을 찍고 한참 뒤에 방문한 시댁에서 저를 제외하고 찍은 가족 사진을 벽에 떡하니 걸어놓은 모습을 보고 정말 서럽고 서운해서 그날 집에 와서 펑펑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남편한테는 이제 도련님하고 한 번이라도 이런 일로 얽히게 되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엄포를 놓았어요. 결혼한 지 3년이나 돼서 가족 대접도 못 받고 살봐야 진짜 남남으로 사는 게 맞지 않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처음으로 제 눈치를 다 보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1년 정도를 시댁 식구들과는 얼굴도 안 보고 살았습니다. 명절날이나 가족 행사가 있어도 남편만 혼자서 보내고 저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 여름 처음으로 시댁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갈 생각은 하나도 없었지만 남편이 이만하면 됐지 않냐고, 이제 절대 저를 서운하게 하지 않을 테니 그날 일은 이제 그만 용서해달라는 부탁에 결국 이기지 못하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저를 다시 만나게 해준 행사는 도련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아직도 취직도 못하신 대단한 도련님이 직장이 생기기도 전에 어디서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아주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필 처음으로 시댁을 다시 만나는 게 도련님의 결혼식인가 싶었지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없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잘 치러졌어요. 도련님도 새 신부도 시부모님도 전부 행복해 보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하는데 가족분들이 나오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움찔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에게는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고 사진 촬영에서 혼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행복하지 않은 건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사건이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서운함이 마음에 남아있다는 걸 제 스스로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도련님이 삐졌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소심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사진 촬영 당시에 잠수를 타버린 걸 후회도 많이 했어요. 그날을 계기로 저도 조금씩 닫고 있던 마음에 문을 열기로 했어요. 도련님도 이제 가장이 된 만큼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바보였어요. 지난 추석에 시댁에 방문을 하고 제가 헛된 기대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댁벽에는 여전히 저를 빼고 찍은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그 옆에 나란히 걸려있던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가 빠진 가족 사진 옆에 버젓이 걸려있는 새로운 사진은 도련님과 동서가 시댁 식구들과 찍은 가족 사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를 더 서운하고 화가 나게 만든 건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열변을 토하던 그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저 사진은 뭐냐고 물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벽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고 동서가 자기도 찍고 싶다고 해서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만 들릴 정도로 화를 내면서 저 사진 나 빼놓고 찍을 때 아무 생각도 안 들었냐고 한마디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시댁 행사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은 게 누구냐며 그걸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 결혼 생활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동생 말이 우선이었고 뭐가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도 할 줄 모르는 모질이 중에 상모질이었던 거예요. 마침 도련님 내외가 시댁에 도착했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시어머니께서 제사 음식 좀 도와달라고 저희들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소파에 드러누웠어요.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어머니가 부르시는데 누워서 대답도 안 하고 그게 뭐 하는 태도냐고요. 남편에게 니네 집 제사 음식을 내가 왜 해야 하는데? 라고 대꾸했죠.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제 이름을 다시 부르시더니 오랜만에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냉큼 이리 오지 못하겠냐고 화를 내셨어요. 어머님께도 어머님 제가 언제부터 이 집 가족이었나요? 하고 대답해 드렸어요. 새동서는 제가 이러는 이유를 모르니 중간에서 눈치만 살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도 남의 집 제사 챙기지 마요. 서방님이 그러는데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어요. 몰랐어요? 혹시 동서도 대학을 안 나왔나? 도련님은 동서를 가족으로 안 쳐줄 텐데 뭐하러 거기서 남의 집 음식을 하고 있어요? 아닌가? 동서는 가족 사진을 찍었으니 가족으로 특별 대우해주나 봐요. 제가 틀렸나 봐요. 저는 전문대 나와서 몰랐어요. 동서는 가족 맞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전이나 붙이고 계세요. 라고 한마디 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솔직히 제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야말로 지난 일을 가지고 꽁에 있어 꼬장을 부린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온 식구가 저를 미쳤다고 욕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도련님이 그때의 일을 제게 사과했다면 제 도가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자리에서 풀기 위해 노력을 했을 테지만 도련님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그 상황을 피해 슬쩍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가족들 편에 서서 저에게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작 이혼을 했어야 하는 것을. 괜히 시간만 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 이상 시댁에 있을 수가 없어서 추석이 끝나면 정식으로 이혼 수속을 밟겠다고 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은 이혼 소송이 제기가 가능한 사유 중 하나더라고요. 진작에 알아봤어야 하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예고한 대로 이혼 서류를 준비해가니 집안은 당연히 뒤집어졌어요. 도련님은 그제서야 제게 그때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과의 의미로 자기네 부부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는 6명이서 같이 가족 사진을 새로 찍으면 어떻겠냐고 물어왔어요. 도련님에게는 제가 무슨 그쪽하고 사진을 못 찍어서 이러는 것 같냐고 앞으로 동서나 섭섭치 않게 잘 챙겨주라고 말했어요. 동서는 이제 그 집에서 가족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며느리가 될 테니까요. 애도 없겠다. 저를 붙잡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늦었지만 이제서야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더 허비했으니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에게 조금의 눈치라도 있었더라면 이 정도로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거예요. 장점도 참 많은 사람이지만 결국 동생 뜻을 한 번도 거스르지 못하고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남편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이혼녀 딱지까지 붙은 제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이 서질 않지만 이 결정이 저를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 믿으며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